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스테디언 코리아에서 ESG 서비스 총괄하고 있는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저희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맡은 이후에 신배터리법에 대한 부분들과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입에 앞서서 사실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중앙적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는 사실 어학사전에서 보면 이 기계 장치를 구동시키는 에너지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이제 산업화가 촉발된 저희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의 발명이고요. 증기기관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사실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사실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저희가 매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바뀌고 그러한 혜택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오늘 주제가 그렇듯 저탄소 사회,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여정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단에 대한 강구책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중에 관련 주제 개요와 요구사항, 그 다음에 배터리 여건과 관련된 그 법률 규제에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 대응과 국내에 미치는 한국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규제에 대한 개요의 부분인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이후의 배터리법은 법적으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자원순환 안전보건,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 규제 법안들이 사실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유럽 그린딜이라든가 관련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순환경제, 오염 관련된 부분들의 세부적인 또 실행 계획들의 법안들이 규제들이 있었고요. 정책들이 있었고 2018년에도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실행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8월에 나온 이런 신이유 배터리법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어떻게 보면 통합화하고 구체화하고 상세화된 이러한 규제 법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련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측에 보시면 배터리 규정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성능 및 내구성의 요구의 사항이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 이제 배터리 지금 과거에는 탈부착이 가능했었는데 핸드폰에 제조사에 어떻게 보면 주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부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체가 가능하기 위한 설계 원칙을 탈부착에 관련된 사항들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적합성이라든가 라벨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쭉 보시면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들어나는 공급망에 대한 제조 역량, 그러니까 제조 사업장의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 조절 절차라든가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변경 및 재제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제품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규제가 이 생애 주기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규제의 네 가지 영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영역인데요. 하나는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고 EPR이라고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강화된 제품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의 투명성에 관련된 이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 및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제품이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카본 풋프린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희귀한 희소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의 함량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어떻게 보면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급망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추적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관리에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배터리법은 공급망 내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품과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의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재활용이라든가 효율성 회수, 라벨링, 수거율, 설계 성능, 방법론 및 표준 수립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 수거율의 요구 사항들을 보시면 폐배터리의 수거율 목표가 45%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 73%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전형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관련된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부자재 재료들이 코발트라든가 이렇게 회수율이 높아져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규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린 이 주요 요구사항들 아까 제가 4개가 사실 이 규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계 및 성능, 그 다음에 강화된 제품 책임, 공급망, 그 다음에 트레이스빌리티, 추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계 및 성능에 있어서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의 안정 조건에 대해서 유해화학 물질, 수은이나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 유명하죠. 소니의 프레이션 2에 통관 금지됐던 그런 물질이죠.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다양한 이제 물질들과 생산 활동과 공정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카본 인텐서티죠. 그 부분들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재활용 재료 함량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이 배터리 설계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에코 디자인, 그다음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공학적 측면에서 유해화학 물질,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부자재의 이러한 사용들을 명확하게 고려를 해서 제품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화된 제품 책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책임이 2025년부터 8월에 이루어지고요. 폐기물 수거와 상향 관련된 부분들의 요구 목표사항, 재활용 목표, 재료 회수의 목표들도 상향되어서 생산자에게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방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급망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크레더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제조업의 어떤 활동 사항들에 대한 그 검증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전략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관리 체계, 시스템, 프로세스, 목표 및 이런 타겟 같은 부분들까지 전체 일련의 관리 체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검증에서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계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시고 TCFD의 구조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보고서를 1회 발간하는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공시에 대한 강화된 요건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버드인데요. 라벨링은 이제 밸류체인의 투명성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2026년 8월부터 충전식 LNT는 뭐 저희 이제 킥보드 같은 거에 들어가는 저희 그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벨을 부착하고요. 거기에 QR 코드를 달고 그다음에 배터리 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투명성 농상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생성에서부터 전체 수명 주기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뭔가 꼬리표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 생태계의 가장 큰 목표는 투명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원부자재를 채취하는 채취업자에서부터 생산자, 뭐 사용자, 수거자가 모두 이러한 생태계에 있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생태계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측정할 수 있고 제일 이제 핫한 이슈인 카본 풋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선언하고 성능 등급 그러니까 10톤을 만들면서 10톤을 배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배터리와 15톤을 배출하면서 만들어진 배터리의 카본 인텐시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에 관련된 성능 등급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게 어떤 산업계의 의미가 있느냐 보면 얼마 전 이제 작년 말이죠. 프랑스에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5인승 자동차에 14.75톤 이상을 배출 이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5천에서 7천 유로의 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중국차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 차들도 지금 이에서 매우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기차 배터리가 갖고 있는 가격이 한 3분의 1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갖고 있는 카본 인텐시티를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전기차 완성 업체에서의 경쟁력을 또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경쟁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여건 도입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 요구사항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배터리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그냥 이게 그 규제기관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 기관과 제조업자들과 전체 공급망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모두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배터리 법이기 때문에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정교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형의 규제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관련된 규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규제가 됐던 이제 프로스 앤 콘스가 있습니다. 이제 찬반을 하는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큘러 이코노미의 실현, 순환 경제 추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 뭐 이런 기술 투명성 이런 것들의 이제 긍정적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된 이런 원부자재들을 계속 재활용의 수율을 높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건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들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어떻게 보면 수율을 높게 뽑아내는 기술의 성숙도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시 새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품업자들의 공급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산업계와 애널리스트의 관점들을 보면 고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함량 목표가 너무 엄격해서 원료의 조달 가능성이 가장 큰 난관이다. 뭐 이런 고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 저희가 이제 자료는 저희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딱 이후에 관련된 이제 멤버 컨트리의 의견들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이제 그 후추와 보면은 폐배터리를 보관하는 것이 경제 우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 자체가 원부자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폐배터리의 생태계 우위를 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우리 기업도 이러한 연구 사항들을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좀 프로액티브한 대응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계도 이러한 부분들, 실사가 들어올 거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법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러한 제품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계주의 관점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 시스템이 기업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배터리 여건 기술 채택을 위해서 다양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에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탄소 발자국인 거죠. 어떤 제품이, 아까 신광도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이제 심플 구축에서 컴플렉시티 구축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었는지가 그 제품의 경쟁력이 될 거고, 이건 비단 한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제공하는 것은 다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차원, 산업계 차원의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쟁 우위를 고려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블랙매스, 저희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 건전지를 막 갈면은 까만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아까 제가 수율, 기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들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매우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도 수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원부자재에 대한 부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게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저희는 바로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일단 이제 공급망에 대한 트레이서빌리티, 그다음에 배터리 여건 제작, 탄소 배출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 초기에서부터 말단에 이르는 여러 가지 투자,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고 이루어져야 이러한 배터리법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